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럽의 이제 국제질서 비스마르크 체제는 1873년에 성립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 러시아의 삼재 협약에서 출발했다. 자, 이 협약은 이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그 내용 갖고는 건 아니었고요. 막연하게 협약국의 혁명운동에 대한 군주사의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한 친목 모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커피 모임처럼.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목적은 프랑스의 고립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러투 전쟁 결과 산스테파나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러시아 세력이 크게 발칸 방면에 침투하게 되자 이 방면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오스트리아 영국이 강한 불만을 이제 표시했고, 자 이에 비스마르크는 새로운 분쟁이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을 나서게 되죠. 이게 이제 현상 유지 정책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인 베르닝이죠. 자, 1878년 베르닝 회의에서 회의 조정은 러시아를 억제하고 오스트리아와 영국에 유리한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독일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그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더욱 접근하게 되어 1879년 양국 사이 상호 방위를 위한 비밀 군사 동맹 이국 동맹이 맺어졌죠. 자, 이 이국 동맹이 좀 발전된 것이 이탈리아까지 끼워서 발전된 것이 삼국 동맹이에요. 자,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하고 이제 멀어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좀 뭐냐면 침묵을 있어야지,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러시아가 어, 동쪽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비스마르크 러시아가 독일에 멀어지면서 프랑스에 접근한 걸 또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에 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러시아에 접근해서 발칸 방면 이해관계를 대입을 주저하고 오스트리아를 설득하여 다시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간의 삼재 동맹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은 동맹국의 일국이 제4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나머지 독립국은 우호적인 중립시키며 트루크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투르크에 대한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투르크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요.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해서 투르크를 이제 좁히려고 했던 거고 오스트리아는 또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투르크 안에 또 이제 그 발칸 방면에 또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협의한다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삼재 동맹을 맺게 돼요. 때마치 이탈리아 눈독을 들고 있던 티니지를 이탈리아는 눈독을 티니지를 프랑스에게 뺏겨 오스트리아에 접근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독일에 접근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 사이가 안 좋은데, 어, 일단 이제 티니지 문제로 해서 이해관계 일치가 된 거죠. 비스마르크는 이를 이용해서 1882년에 주로 프랑스 대상으로 구했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프랑스를 견제할 목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삼국 동맹은. 한편 이제 삼재동맹 3년 기한이기 때문에 1884년에 이를 갱신했으나 이걸 이제 재부장조약이라고 하죠. 잠깐 이걸 이제 갱신했으나 이건 재부장 좀 뒤에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1887년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관계가 아까 갱신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러시아가 프랑스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두고 싶은 비스마르크는 같은 해 러시아의 재부장조약, 이게 재부장조약이요. 자, 알려진 비밀협정을 맺었다. 그 내용은 양국이 어느 한쪽이 또 상국을 또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약정과 호의적인 중립을 지킨다. 은 것이었으나 독일이 프랑스를 그리고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1870년대에서 80년대 유럽의 국제 질서는 비스마르크 체제에 의지하여 가까스럽게 평화와 세력을 균형 유지하였다. 그런 비스마르크의 타고난 외교 수완 탓이기도 했으나 보다 이제 비스마르크는 더욱 중요한 것은 비스마르크가 가급적 도발 피하고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90년에 비스마르크가 오랜 재산주의를 실각하고 젊은 황제였던 비에르 2세가 즉위하게 돼요. 자, 비스마르크가 이제 이렇게 실권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비에르 1세 때문이죠. 이 비에르 1세는 그 비스마르크를 정적으로 뭐냐면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비에르 1세의 후원 아래 비스마르크가 독일 국내 정치나 뭐 대외 관계를 좌지우지했는데
이 문제는 비에드 밀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나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비에드 밀스의 아들이 즉위했어. 근데 아들이 비에드 밀스가 나이가 많은 다음에 즉위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좀 며칠 즉위하다가 죽게 돼요. 예, 제가 아들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비에드 밀스의 손자였던 비에드 2세가 즉위한 거야. 비에드 2세가 즉위할 때는 20, 30대 이제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보기에 비스마르크가 좀 쪼잔해 보이고 독일의 어떤 위상을 국제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그 외교 정책을 하다 보니까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왜냐면 비스마르크는 이제 전쟁을 제대로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통일 이후는 그래서 피하려고 했고 걔 대부분 강대국에 좀 눈치를 보고 영국, 프랑스에 그런 것들이 비에름 2세 입장으로는 뭐냐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이 비에름 2세는 독일 통일 전후 세대예요. 통일 이후의 세대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이제 뭐냐면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쟁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비에름 2세 같이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은 이게 좀 못마땅한 거죠.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은 막 여러 곳을 점령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국력을 확대시켰는데 이 요땅들이 왜 이렇게 조심할까? 예. 그래서 이 꼰대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오늘 말하면 그래서 비에드 밀세 같은 경우에는 비스마르크가 좀 더 그 뒤에 있는 세대 통일 이후의 세대를 반영하는 세대예요. 예. 그래서 비에드 밀세가 이제 그 비에드 밀세만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독일 청년들의 생각이 됐어요. 청년들 우리도 한번 영국과 프랑스처럼 좀 확대해 나가자. 좀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서 독일의 위상을 좀 올리자. 독일의 영광을 좀 드높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에름 2세 볼 땐 비스마르크 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에름 2세가 즉위하니까 비스마르크가 실각을 하게 되고 비에름 2세의 정책은 완전히 비스마르크와 정반대인 거야. 네. 그래서 소극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세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각국 간에 맺어진 그것이 삼국협상이에요. 그래서 이 비에름 2세는 번 게르만주의를 내세워서 그 적극적인 팽장 정책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 정책하고 완전히 거꾸인 정책을 했다. 거꾸로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스마르크 비에름이 세계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이 세계 정책은 뭐냐면 기존의 세력이나 기득권을 무시한 채 영국과 프랑스나 러시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기득권을 무시한 채 대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범위를 침해하는 도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비에름 2세 때는 이제 독일이 어느 정도 산업화됐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바로 밑에거나 아니면 영국을 추월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항복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피게 되죠. 자, 비에름 2세 정책을 좀 보면 3비 정책이 있죠. 3비 정책. 그러니까 3비 정책은 뭐와 연결하는 거예요? 예, 세계 도시를 연결하는 건데 베르린하고 그다음 비잔티움, 네,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스탄불이죠.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세 개를 연결하는데 앞글자를 따서 3비 정책이라고 하고 이때 이 정책을 추진한 거에서 오스만 투르크와 독일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 짝짝꿍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과 바그다드의 철도 부설권도 획득을 하게 되고 자 이런 3비 정책은 당연히 그 중동 지역 그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과 부닥치게 돼요. 영국의 삼시 정책하고 부닥치게 되죠. 그다음에 그 투르크와 이제 지중해 진출을 하려고 했던 투르크 지역과 지중해 진출 하려고 했던 그런 러시아를 또 자극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영러 협상의 이제 배경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모로코 사건도 일어나요.
1차 모국고 사건, 2차 모국고 사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영프 협상의 배경이 또 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1890년 러시아 재무장 조약이 만기가 됐을 때 앞에서 러시아와 따로 맺었다고 했죠. 비스마르크는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을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러시아는 열렬히 이를 갱신이 심했으나 비에르민은 이를 거부했던 거야. 네.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온 거지. 왜? 러시아가 이제 비스마르크가 원하지 않았던 누구하고 접근한 거야. 프랑스와 접근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 결과 비스마르크가 그렇게도 두려했던 러시아가 프랑스에 접근이 시작되었다. 자, 독일로부터 버림받은 러시아와 오랫동안 국제적 고민했던 프랑스는 1892년 양국이 평화를 위해서 협의할 것을 약속한 정치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1894년 이런 명백히 군사 동맹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국과 러시아가 맺었기 때문에 푸른 협상이라고 하죠. 1894년에. 그 내용을 보면 프랑스가 독일 또는 이탈리아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하며 러시아가 독일 또한 오스트리아와 공격을 받을 경우에 프랑스 독일을 공격하며 서 공소 동맹을 한 거예요. 자, 이 협정은 삼국 동맹이 종속한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돼요. 이거는 후에 이제 좀 뒤에 맺은 그 당시 영프협이라든지 그다음 영프협상이라든지 영유협상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독일을 중심한 삼국 동맹이 대항하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군사 동맹 성립은 비스마르크가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유럽의 국제 질서는 명백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곧바로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긴장하게 조성된 건 아니다. 그것은 그들마다 저마다 제국주의 진출에 바빴고 그로 인해서 영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영국 외교 정책이 나오는데 영국은 그런 명예로운 고립과 대독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국 협상을 참여하기 전에 얘기해요. 그래서 영국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자기는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우리 입장은 좀 그런데 자기는 이제 유럽 대륙과 떨어져 있는 섬나라 국가에 있던 유럽 대륙이 아니고 유럽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만 이제 딱 보다가 얘네들이 이제 세력 균형을 이제 유지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세력권이 무너질 경우에는 그때 간섭하게 돼. 균형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게 영국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향원 고립이라고요. 각국 간의 협약을 맺지 않고 동맹을 맺지 않고 세력 균형에 뭐냐면 무너질 때 그때 가서 개입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건데 자 이런 명예원 고립 정책을 했다. 자 그리고 대독 친선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건 뭐냐면 영국 왕실이 어디 나왔어요? 하노버에서 나왔잖아요. 왕실 자체가 독일하고 친하기 때문에 독일 쪽이기 때문에 그냥 대독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외교 방식에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기억을 해두시겠죠? 첫 번째는 열강의 경제적, 군사적 어떤 발전이 영국의 절대적 우위에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그래서 영국이 예전에는 산업혁명 결과 세계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미국이나 독일이 이제 영국을 이제 쫓아오게 돼. 그리고 영국의 해군력이 되게 강하다고 했죠. 근데 해군력도 이제 뭐냐면 질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양쪽으로도 이제 추격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해군법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1, 2, 3위 국가가 영국의 어떤 해군력을 그러니까 이상국의 그 국가의 해군력이 영국의 그 해군력을 추도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했죠. 그 이상으로. 그냥 두 번째로는 독일의 비에르 2세의 적극적인 제국주의 정책이에요. 일명 세계 정책이라고 하는 그 추진과 이로 인해서 군비 확장 정책이다. 특히 영국이 크게 자극받은 건 독일의 해군법 제정으로서 이는 영국의 해군의 강력한 도전을 뜻하는 것으로 이후 그
치열한 건함 경쟁에 이제 벌이게 되었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해군법이 만들어지는데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음. 그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영국도 전입과면 해군법을 얘네들도 또 만들어. 얘네들도 아까 이제 그 2위와 3위 국가의 해군 통수라고 보통 배기량을 이제 통수로 계산하죠. 보통 해군의 그 함선을 통수량이 그 영국 해군의 통수보다는 추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영국 끊임없는 그 뭐냐면 어, 그 함선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영국은 좀 양적으로 이제 만들고 그 독일 같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요. 예. 근데 노하우의 측면에서는 영국에 믿지 못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권한 검증을 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었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거기다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두 나라 국민 간의 강한 적개심이 형성되는데 그 단서가 되는 게 크로고 정부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1895년에서 케이프 식민지 총리며 대표적인 제국주의자고 식민지 경영가였던 셰실 누드의 추종자였던 제임스 1당이 트랜스바를 습격하여 보호공화국 대통령 크로그가 격퇴한 걸 축하하는 전문을 황제 비에름 2세기 보냈어요. 예. 트랜스바 공격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정보 사건은 두 나라 신문사에 성동적으로 보도되어 특히 영국의 국민 감정을 들끓게 만들었다. 자, 이와 같이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있던 영국은 고립주의를 벗어나고 최초로 동맹국을 선택한 것이 멀리 떨어진 아시아 일본이었다. 그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한 거죠. 이 영일 동맹은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대체하기 위함으로 영국은 꼭 독일을 제치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접근해서 1904년에 영불협상을 체결했다. 자, 이 영불협상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겠죠. 영풍협상의 이제 배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어떤 성장 그리고 독일이 이제 영국의 해군력을 막 추월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이제 막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랑스 외무장은 데카스의 외교 활동도 있어요.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는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파쇼다 사건 이후에 저 협력 관계가 형성됐고 요 프랑스 장관이었던 외무장관이었던 데카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외교 활동이 이제 맞물려서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조성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독일 세력을 이제 또 확장하는 경계도 있고, 자 때마치 러일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종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던 두 나라는 서로 이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프랑스가 이거 나왔죠. 그 이집트를 영국에 맡기는 대신에 영국은 모로코에서 프랑스 입장을 지지하게 됐다. 1898년 파쇼다 충돌 이래 영국이 이 협상을 완전히 하였으며 이후 국제 문제에서 서로 공동 부류를 취하게 됐다. 영보 협상의 의의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영보 협상 의의.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 영국과 러시아 관계나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처럼 더 뭐냐면 사이가 앙숙이죠. 왜냐면 영국은 이제 영국과 러시아는 19세기부터 해갖고 20세기 초까지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영국은 자신의 어떤 식민지 정책에 더 반대이기 때문에 막으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영국이 러시아가 너일 전쟁 일본 패한 거 본 거야.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약간 별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좀 경계심이 좀 누그러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 접근하여 1907년에 영러협상이 성립되었다. 자, 이 협상은 이제 그동안 두 나라 간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한 곳으로 페르시아, 오늘 이란이죠. 이란 북부는 러시아, 남부는 영국의 세력권을 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이 다 가지게 돼요. 이란 부분을. 예.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세력권 인정하는 대신에 러시아 터키로부터 발칸 방면의 진출을 대해서 영국이 양해를 얻게 되었다. 자, 그 밑바닥엔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의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에 공동을 대처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지역이지만 막 그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외에도
뭐 아랍인들 봉기도 일어나고, 예, 그러면서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땅을 그 당시 러시아와 독일, 그 영국이 노렸는데 독일이 갑자기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짜고 연결해 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잖아. 그 영내협상의 성립은 그보다 앞서 체결된 그 러, 그 불려 동맹과 영불 협상과 결합하여 삼국 협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국제관계가 세력권 현상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자, 삼국 협상인데 이 삼국 협상 주의할 건 뭐냐면 삼국 동맹처럼 테이블에 그 세 개의 국가가 모여가지고 맺은 그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적인 형태야. 그래서 불려 동맹이라든지 영불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영국과 러시아 협상 이렇게 이제 세계는 개별 국가들이 맺은 거야. 개별 국가들이. 그러니까 각각 몰라. 이 비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러 협상을 맺었던 이제 그 상황에서 러시아는 영국이 그 영불 협상을 맺는 걸 몰랐고, 그다음에 영국 그 당시 그 당시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동맹이 맺었든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맹을 손을 모으는 가운데서 그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가 한쪽을 개입한다 그런 조약이 다 각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건들면 이게 도화설처럼 퍼져나간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비밀 협상의 외교의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각국이 이런 협상들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인데 도화선이 되었던 거예요. 배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윌슨이 이제 14개조 내용을 내걸 때 이렇게 1차 세계 배경이 됐던 이 비밀 협상을 폐지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삼국 협상은 그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에 대항하는 강력한 진영을 설립하는 뜻으로 이제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게 되었고, 자, 난로 치열하게 된 제국주의 정책을 말미암아 유럽의 국제적인 긴장이 난로 격화되게 되었다. 자, 사소한 분쟁으로 인한 동맹과 협상층의 어느 한 국가의 전쟁은 자동적으로 나머지 국가를 끌어들여 대규모 전쟁을 유발시킨 위험성을 강해지고 있었다. 자, 이게 1차 세계대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서강자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서강자 493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중간에 쓸모없는 내용들이 많아. 인용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갖고 건너뛰고, 이게 왜 또 이게. 자, 여기 보면 서강자 493페이지 쭉 넘어서 두 번째 달려가 볼게요. 앞에 했던 얘기들인데 서강자 관점을 알기 위해서 강독하는 거예요. 자, 19세기 말에 유럽의 세력 균형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은 1872년 독일의 통일이었다. 자,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약하고 분열된 독일을 가정했던 정통적 유럽 세력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제외하고 독일의 인구가 제일 많아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러시아를 세 개 축으로 해갖고 이제 움직이는데 프로이센은 약간 부수적이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자, 통일 후 독일은 군사주의를 포방했고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의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독일의 후발 주자 국가로서 그 제국주의 경제에 열성적으로 뛰어든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강대한 식민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이웃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특히 아프리카, 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의 아직 점유하지 않은 영토를 차지하는 독일의 야심은 주 열강대의 긴장과 의심을 고조시켰다.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 때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이제 눈치를 보면서 했는데 문제는 비에름 2세가 등장한 거야. 비에름 2세의 정책은 세계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공세 정책을 하게 돼요. 자, 세계 정책은 국제적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켰다. 그는 비잔티움과 바그다드 간의 철도 부설권을 따내고 이들 베르린과 연결해서 한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자, 이는 유럽 발칸반도 중동으로 나오는 거대한 제국으로서
독일의 모습을 시전하는 시도였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삼시 정책과 전면 충돌하는 것이다. 영국은 1876년 건설한 인도 제국의 중심지 캘커타. 캘커타는 벵골 있죠. 벵골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원래 이제 인도가 이제 처음에 영국은 이 캘커타를 중심으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델리도 옮겨요. 예, 중심지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캘커타는 상당히 경제적 중심이었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종당 정책 구현의 핵심 거점 이집트의 카이로, 그다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상공을 연결하는 신비지 라인 연선을 기울였다. 이걸 삼비 정책이라고 하죠. 삼시 정책이라고 하죠. 예. 한편 독일의 정책은 투르크와 지중해 진출을 모색했던 러시아 정책과도 전면적으로 대립했다. 자, 비에르 미세는 군비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898년에 함대법, 이게 함대법으로 돼 있는데 해군법이라고 또 돼 있어요. 서양사 개론에는. 그 다음에 또 독일의 영국도 해군법 있죠. 똑같은 법이 아니냐, 다른 법이에요. 주체가 다르죠. 영국의 해군법하고 여기는 독일이 만든 해군법이고, 한대법, 해군법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할 때 특이한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한국사나 어떤 중국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번역하는 사람 따라 번역 그 뭐냐면 말이 달라. 예, 그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 자, 한대법 제정은 본격화된 해군력 증강 프로그램은 영국에 심각한 위험을 줬다. 함선의 총 통수를 그 당시 영국의 해군과 독일 해군 격차는 통수에서 1900년대 3.7대에서 2대에서 1910년 2.3대 1, 2.1대 1로 좁혀졌다. 자, 영국 해군은 자체적인 대규모 전력 증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독일 해군에 대한 우위를 지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전한 드레스노트호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또 뭐냐면 요거 좀 아셔야 그 당시에는 거항 거포주의가 있어요. 거항 거포주의는 뭐냐면 최대한 큰 배를 만들어. 이걸 전함이라고 하거든요. 전함이나 뭐 구축함, 뭐 그 승용함 이런 것들이 쭉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배의 크기, 그 에 따라 톤수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톤수가 뭐 몇천 톤까지 올라가면 이제 제가 잘 알지 못해 만 몇 톤까지 올라가면 전함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게 이제 그 승용함, 그 다음에 구축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크게 만드는 걸 되게 중요했어요. 되게 큰 그 함대를 만들고 큰 함대를 만들어야지 대포도 뭐야 클 수 있죠. 거기 장착된 그 포도. 그래서 이 거항거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각국이 그 거항거포주의에 빠져가지고 큰 함대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 국가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뭐냐면 이런 드레드노트 같은 큰 전함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일도 거기에 대한 전함도 만들고 또 독일이 잘 만든 게 있죠. 잠수함.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되게 잘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러한 건한 전쟁은 영국으로 하여금 프랑스와 러시아와의 동맹 체제에 합류해 그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결정이 지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국력의 상징이 군사의 상징이 이 거항 거포주의 깎여서 이런 큰뭐 전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힘을 가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군사적인 영국의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국이 유럽의 주요 열강들이 전에 없은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종국 진입하고 예고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집단 안보 체제의 망속에 얽혀 있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간의 천혜자상 비스마르크 외교 수단의 결실 맺어 1873 3제 연맹이 결성됐고 이때 이제 러시아 그 나머지 두 국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약화되긴 했지만 이 동맹 체제는 러시아와 프랑스와 각가정을 경계했던 비스마르크 노력으로 1982년에 더욱 공식화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고 1882년에 프랑스가 티니지를 빼앗겨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접근했던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이 결성됐다. 그래서 이제 1881년에 맺어진 거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인데 처음에는 이제 여기는 좀 약간 내용이
용어가 좀 낯선데 삼재 연맹이라는 것은 이걸 삼재 협약을 맺어요. 네. 서양사 강의에 서양사 개론에 얘기하면 삼재 협약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1 년에 맺어진 것은 이 삼재 연맹보다 좀 강화된 삼재 동맹이죠. 예. 번역이 이게 좀 약간 이상해지는데 보통 이제 삼재 협약, 삼재 동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계 기준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82 년에는 삼국 동맹을 맺게 되죠. 불가리아 문제로 1885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간의 공식적인 집단 관계는 결국 완화됐고요. 또 비스마르크는 그에 대응해 갖고 그 당시 따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재무장 조약을 맺게 되죠. 1887년 독일과 러시아 은밀한 재무장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실각과 그 대신에 외교 정책을 직접 지휘하기는 비에르 미세. 비에르 미세는 비에르 밀스와 달리 모든 국정이나 외교 문제를 자기가 다 총괄했어요. 네. 근데 좀 나이가 좀 젊고 좀 그래서 혈기가 좀 왕성한 사람이라서 그런 정도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 자, 하여튼 비에르 2세가 공격적인 외교 정치고 유럽의 국제 질서는 1890년 이후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다. 1890년에 만료되는 재무장 조약에 대해 러시아가 갱신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비에르 2세는 이걸 일관되게 거부했고요. 게다가 이제 유럽의 국제 질서 속에 점점 고립되어 갔던 러시아는 결국 1892년에 프랑스와 동맹국을 맺어 비스마르크 극도 경계했던 상황이었다. 이는 비스마르크가 극도 경계했던 상황이었다. 자, 영국 또한 프랑스와 러시아 간 동맹 강국에 합류했다. 19세기 말 이후로 영국 외교적 화려한 고립. 네. 요 화려한 고립으로 됐지만 그 서기에서는 명예로운 고립이라고 됐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포방하면서 그다음에 세력 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 일종의 세력 균형을 유지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유럽들이 멀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삼가했다. 대신에 그들은 해외나 그 식민지 자치령의 자국의 이해관계를 증식 때 몰두했다. 그러나 강력한 통일 독일의 등장은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이탈리아 동맹 결성, 강력한 독일의 등장과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이탈리아의 동맹 결성, 그리고 무엇보다 권한 경쟁으로 대표된 독일의 자극적인 군비 확장은 영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외교 노선을 수정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서기에 있는 내용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독일이 이제 영국이 협상에 참여했던 이유가 그 열강 경제적 군사력 발전이 영국의 절대적 우위를 이제 허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이 올라갔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강의 경제적 군사력 발전. 자, 결국 영국의 고립주의는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1902년에 일본과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영일 동맹을 맺게 되고요. 자, 이러한 변화는 분쟁 관계에 있던 유럽의 주요 열강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확대되어 1904년에 영불 협상을 맺게 되고, 그래서 이제 1898년에 파쇼사 사건 상징하는 같이 오랜 분쟁적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 공동 관계를 공식할 수 있다. 영불 협상의 의의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너일 전쟁이 충격적 패배를 당한 뒤 1907년에 영러협상을 체결했다. 독일이 증대되는 시험과 영향력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적인 두려움이 정치 동맹 관계에 형성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 또한 양국 간의 기존 갈등 관계를 종집을 찍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협약이 이전에 맺어진 영불 협상과 더불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간의 삼국 협상이 결성하게 된 촉매 역할을 했다. 자, 그러나 전쟁 발발의 내지적 원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열강들의 다양한 야심 자체보다는 그랬다는 두려움이다. 프랑스인은 프랑스 정쟁을 통해서 또 독일에 빼앗긴 알제스 노den을 회복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아울러 그들은 이웃한 독일의 우수한 인구수, 이때부터 19세기 중엽부터는 독일이 더 프랑스보다 많아진다고 했죠. 예. 경제 자원, 군사적 힘을 투여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와 번슬라브주의가 가해진 위험한 다민족인 자신들의 제국의 생존에 미친 영향을 투여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하고 번슬라브주의는
이 오스트리아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에다가 그 오스트리아 안에 헝가리 지역은 대부분 다 슬라브 국가거든요. 피지배 민족들이. 그러다 보니 범슬라브주의가 확산되고 민족주의가 확산되면 당연히 오스트리아 제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예. 독일인들은 가장 가깝고 위대하게 믿었던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가 약화되거나 치욕을 당한 걸 방관했을 때 자신이 가해질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오스트리아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고 일종의 오스트리아 방파막이 역할을 했는데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러시아인들은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 위협을 그 대한 슬랍 러시아인들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 위협이 슬라브의 종족으로서 자신의 위신과 권위에 가게 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예. 자, 그래서 반면 영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 특히 대규모 현대식 해군을 보낸 독일에 의해 저지대 국가를 점령한 걸 두려웠다. 자, 이 저지대 국가라는 거는 이제 어떤 국가요?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이런 국가들이죠. 여기를 점령하면 바로 이제 영국 입장을 땐 독일하고 맞아 그 맞부다지게 되게 된 거죠. 그 이 당시 이제 그 바다를 경계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점이 뭐냐면 바다를 접한 면이 없어. 예. 그러니까 없다는 건 거의 부족하죠. 영국 같은 사방이 바다잖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로 갈 수 있는 게 북해 정도의 그 키엘랑구나 거기 약간의 지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해군력의 그 성장에 한계가 있던 게 그건데 만약에 인제 저지대 국가들을 독일이 점령해 버리면 그 밑에 인제 뭐냐면 그 대서양 쪽에 있는 영국과 연결되는 바다들 있죠. 북대서양 쪽에 있는 바다를 다 이제 뭐냐면 그 어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에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대영 정의 장기적 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형식적인 그 삼국 삼재 협상뿐만 아니라 삼국 동맹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심리적인 내용, 요것도 같이 플러스됐다. 서로 간의 어떤 그 불안감과 경계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 간의 적대감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국제적 긴장 격화를 이제 보죠. 서기에 다시 돌아와서. 자, 유럽의 이제 국제적 긴장을 격화시킨 가장 중요한 한 요인의 하나가 비스마르크 실거구에 독일의 적극적인 세계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군비 확정이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있어서 열강의 뒤를 따라 아프리카와 태평양주 그리고 중국 등으로 진출했으나 그 중국 진출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동반도 진출을 얘기하는 교주만 같은 그래서 이게 칭다오를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그것은 그 세계 열강의 세계 분야에 한몫 끼자는 것이지 열강의 어떤 특정 세계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의 비에름 이세의 세계 정책은 기존 세력권이나 기득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비에름하고 이제 차이가 나오죠. 무시하고 파고드는 것이 도전적이었고 그 결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짙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뭐냐면 어 모로코 사건이 이게 뒤에 있으니까 좀 뒤에 얘기하죠. 하여튼 자 비에는 이세는 세계 분할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낙체임을 드러내는 트루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트루프와 이제 친분을 맺으려고 하죠. 트루프를 이용해 갖고 자기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과 바그다드의 철도 부속구를 따내고 이를 베들린과 연결한 이른바 삼비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비에름의 세계 정책 기본 방향은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와 카이로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를 영위한 삼시 정책과 전면적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투르크 및 지중해 연안 지중해 진출 정책과도 전면적으로 대입하는 것이었다. 예. 자, 유럽의 국제적인 불안은 세계대전까지 몰고 간 기본 요인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었고 장기간에 걸친 대립에 거듭해 왔던 영국과 러시아가 서둘러 타협을 모색하고 협상을 맺은 주된 이유기도 했다. 이건 앞에 이제 상호 협상 관련된 내용 할 때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그렇게 모로코 사건이 있어요. 이 모로코 사건. 뭐 수능이나 이런 데는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모로코 사건은 이제 크게 1차 사건하고 1차 모로코 사건과
2차 모로코 사건 이렇게 두 개 나가죠. 1차 모로코 사건은 1905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비에름 2세가 모로코의 탕지르항에 방문하여 모로코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을 주장하죠. 이거는 이제 그 모로코의 진정한 영토 보존과 문화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누굴 견제한 거. 그 당시 모로코는 프랑스 영향력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프랑스에 그걸 쫓아내겠다. 그 의미야. 근데 이때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고 독일이 후퇴하는 바람에 이제 1차 모로코 사건이 끝났고, 자, 2차 모로코 사건은 1911년에 일어났어요. 이 모로코에서 내란이 있어. 그래서 내란이 발생하니까 독일 군함을 파견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게 되고 독일이 양보해서 프랑스는 모로코의 보호용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차 그 뭐냐면 모로코 사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했던 모로코에서는 프랑스의 세력이 침투하고 있었으나 20세기 들어서 아직 완전히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다. 프랑스는 영골 협상을 통해서 이곳의 우월적인 지위와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 협상이 맺어진 것이 1905년에 비에르미 2세 1차 모로코 사건이죠. 1905년에 황제 비에르미 2세가 도년 모로코의 탕지르항을 공식 방문하여 모로코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을 주장했다. 자, 이 사건이 열강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음에 에스파니아 알제시라스에서 국제회의에서 프랑스는 영국을 비롯한 열강대 지위였고 모로코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받았고, 고립된 그다음에 그 독일은 물러섬으로써 일단락됨으로써 한때 대전의 발생을 예감하는 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부터가 이제 2차 그 모로코 사건이죠. 자, 독일은 모로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1912년 모로코에서 내란이 발생하여 프랑스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자 독일이 모로코의 아가디드 항을 군함을 파견했어.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감 감도였고요. 자, 이번에는 영국이 강력하게 프랑스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독일이 양보하고 프랑스는 모로코의 그 보호령으로 삼았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1908년에 발칸 지역의 사라예보 사건이 결정적 요인이 된 사태가 벌어졌다. 자, 요거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사건들 지역 때문이죠. 자, 이 지역은 이제 그 원래는 오스만 트루프 지역이었지만 베르린의 결과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 오스한테 넘어가게 갈리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 트루프 운동 때 그때 청년 트루프 당선인 때 트루프의 혼란을 틈타서 요 지역을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장악을 해. 대체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되는데, 잠깐만요. 음, 요 지역이죠. 보스니아에서 죽십시오. 요 지역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먹게 돼요. 요 지역을. 요 지역을.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을 먹으려고 하는 세르비아 입장일 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 또 나중에 알바니아까지 먹으려 했는데 또 오스가 해방을 해서 알바니아를 독립시켜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래저래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죠. 예. 자, 1878년에 그 베르린에서 오스트리아가 관리를 맡게 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하게 된 거다. 자, 이게 이제 그 발칸 지역에 1908년에 일어났던 무슨 사건이냐면 청년 투르크당 혁명이죠. 그래서 요걸 혁명을 틈타서 아예 이제 합병을 선언한 거죠. 자, 이러한 오스트리아 조치는 보스니아 영유를 갈망했던 세르비아를 격려했다.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인 그다음 이슬람교도도 있었는데 세르비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먹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르비아는 또 대세르비아주의를 또 내세워서 그 일종의 민족주의 이단이죠. 요 이단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야. 예. 자, 그냥 제2차 모로코 사건을 전후해서 유럽의 방두리 지역에 드디어 국제전쟁이 터지기 시작했다. 1912년 열강의 관심을 모로코 사건에 쏠리고 있는 틈을 타서 이탈리아가 아직도 아프리카 투르크 영으로 남아있던 트리폴리를 공격해서 이를 점령했죠. 이걸 이토 전쟁이라고 해요. 이탈리아 투르크 전쟁. 자, 이토 전쟁 이후에 이제 리비아 쪽이 누구의 식민지 넘어가는 거야?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리비아가 이탈리아로 넘어가죠. 자, 이 무렵 투르크에서 칼말 파샤가 영도하는 청년 투르크당이 결기를 해요. 혁명을 일으켰고요. 자, 투르크의 근대화를 부르시게 되었다. 자, 이 청년 투르크 운동을 이제 기타도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투르크의 정치적 혼란은 투르크 영토를 노리고 있는 발칸 국가들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하여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들이 발칸 동맹을 결성해서 투르크 전쟁, 1차 투르크 전쟁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에 패한 투르크는 다음에 런던 조약에서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 지역을 제한한 유럽 대륙 내의 영토와 크레타 섬을 발칸 반도에 양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발칸 반도 지역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 있죠. 지금 터키 영역에 있는 지역 제하고는 다 넘겼다고 보시면 돼요. 크레타 섬까지. 자, 그러나 새로 획득한 이제 영토의 분배 과정에서 또 불가리아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갖고 제2차 발칸 전쟁을 해요. 그래서 고립된 불가리아는 크게 패했고 그리스는 크레타를 비롯한 에게의 여러 섬과 마케도니아를 일부 얻게 되고 세르비아와 루마니아도 그 영토를 확장했다. 이 부카레스트 조약이라고 하죠. 세르비아는 이 기회에 지난 런던 조약의 독립을 승인했던 알바니아를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왜냐 세르비아는 그 당시 내륙국이었어요. 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세르비아 위치가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를 먹으면 이쪽 지역을 먹으면 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죠. 이렇게 바다로. 근데 이걸 누가 막은 거야? 오스트리아가 막은 거야. 이 알바니아를 독립을 시켜버린 거야. 예, 이 알바니아를. 자, 그래서 이제 병합하여 아드리아의 출구를 얻으려고 했지만 오스트리아의 강경한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그냥 반감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불만이 생긴 거지. 두 가지 이유로. 일단 첫 번째로 세르비아 입장을 때는 대세르비아를 내세워가지고 뭔가 이제 그 당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을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 먹게 되고 알바니아를 또 먹으려고 하니까 알바니아를 독립시켜 버렸죠.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개감이 어떻게 높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이제 사라예보 사건으로 터져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국제협조의 움직임을 볼게요. 자, 19세기 후반엔 국민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각국 간의 국제적인 협조가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크림 전쟁 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영국인 나이팅게일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그 여사의 기원을 갖는 국제 접십자사와 만국 우편협회, 만국 정신협회가 주요 일이다. 1896년에 세계 그 올림픽 대회가 시작됐으며 아테네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죠. 한편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의 축으로 국제관계를 긴장하고 서로 다투어 군비 확장에 열중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초로 1899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를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2차 만국평화회의 때 참석을 했죠. 여기에. 자, 이에는 러시아 황제가 군비 확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축소하려는 뜻에서 제청하였고 당시 강대국들은 그을 포함한 26개국이 참가했고요. 군비 제한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국제재판소, 중재재판소 설립, 그다음 독가스 사용 금지, 전쟁폭의 대우 문제 등 같은 규정이 채택되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준, 이상설, 이희종 같은 새 투사들이 참석하려고 했던 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1970년의 역사 역시 회의가 열렸으나 군비 제한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보죠. 자, 1차 세계대전은 예전에 기출문제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배경보다는 뭐 전쟁 과정 있죠. 전투 과정. 예, 전쟁 과정이나 그때 일어났던 뭐 작전이든 뭐 무리한 작전, 무리한 잠수함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투들 뭐 이런 것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서양사 강독보다는 아니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양사 강자가 되게 많다고요. 서양사 강대 보시면 온갖 사건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뭐 작전 같은 것들이 다 서술돼 있어. 그것까지 강독을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있어. 왜냐면 중요한 사건들 전투도만 외워줄 필요가 있지. 이거 뭐 굳이 뭐 우리가 군사 전략가나 뭐 지금 그 장교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점만 발제도 할게요. 하면서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행해진 육군 대연습 인서차 거기 보호 이제 관람차 수도 사라예보. 그러니까 이때 수도의 사라예보는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예요. 여기에 방문한 오스트리아 제2 계승제였던 피르란드가 대공 부초가 세르비아 한 청년에 의해서 암살됐는데 요 청년은 이제 그당 세르비아 지하 조직의 한 일원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갖고 검은 손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 이제 근데 거기에 암살당했어. 그래서 이제 이 암살자는 반 오스트리아의 비밀 결사에 속해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상해한 후 최후 통제에 가까운 강경한 행위 세르비아 보냈고 이 해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7월 28일 날 세르비아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러시아가 총동원을 내렸고 8월 1일 날 독일과 러시아에서 전쟁폭을 선포했으며 같은 해 프랑스가 동원령을 내리고 독일로 프랑스에 대해 전쟁이 시작했다. 요거는 삼국협상과 삼국동맹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문제였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세르비아의 범슬라브주의 각에서 세르비아 큰형님이었던 붉은 형님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동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세르비아의 또 큰형님이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죠. 그, 어,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게 뭐냐면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다시 설명할게요. 예.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이제 뭐냐면 제가 잘못해서 설명했어. 예. 그러니까 세르비아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세르비아를 이제 뒤를 봐줬던 것이 범슬라브를 내세워서 러시아가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병력 동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뒤를 봐줬던 국가가 독일이죠. 예. 제가 헷갈렸어 말하다가 예. 독일이 이제 여기 범게르만주의를 묶죠. 독일 입장부터 오스트리아가 무너지면 곧바로 독일이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스트리아를 지키려고 했어. 거기다 또 이제 삼국동맹의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독일이 또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러시아하고 또 동맹 그 협상 관계에 있었던 두 개 국가가 있었죠. 프랑스와 영국이 또 줘야겠다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개입이 커질 줄 몰랐는데 각국이 비밀 동맹을 맺다 보니까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한 사건이 터지니까 서로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냥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이제 먼저 중립군 벨기에를 침범했어요. 요때 이제 내세웠던 이제 작전이 슐리펜 계획인데 슐리펜 계획은 뭐냐면 일단 지도를 좀 보고 좀 설명할게요. 음. 이 지도가 좀 괜찮은 게 있나? 여기 있네요. 예. 자, 독일은 앞에서 얘기한 딱 중간에 있죠. 이렇게 중간에 있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항상 고민이 뭐냐면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거야. 양쪽으로. 프랑스, 영국, 그다음 독일로부터 이렇게 양면전을 이제 공격을 받는데 전쟁이라면 당연히 양면전이죠. 한쪽에 동부전선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전선 프랑스, 영국하고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제 독일은 한정돼 있잖아요. 자원이. 그래서 이 양면전을 효과적으로 이제 뭐냐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니까 이 러시아가 그 아키라스 건이라는 거야. 딱 보니까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중에 러시아는 땅이 넓고 인구도 많아요. 인구. 근데 문제는 지대 문제죠. 일단 인구 많은데 무기도 범붙지 못하고 그 많은 인구들 병력 동원해 갖고 이제 신호 날리면 옮겨야 되잖아. 근데 그다음에 철도망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그래서 동부전선까지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독일은 일단 병력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쪽은 이군 세력들 좀 약한 부대를 배치시켰고 전력 주력은 이쪽으로 이제 서부전선 배치하는데 이때 이제 공격할 때는 프랑스 직접 공격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국경선 방제 심할 거 아니에요. 우회를 공격해요. 벨기에 지역을 공격해. 어, 벨기에. 그래서 벨기에 지역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그
슐리펜 작전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부전선은 나중에 하고 먼저 서부전선을 먼저 공격해 프랑스를 굴복시켜서 하자. 그래서 벨기에를 먼저 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슐레펜 다음에 이제 즉위한 게 몰트케라는 이제 작전 참모인데 실제 이제 몰트케니 그 작전 지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벨기에를 공격하긴 했는데 문제는 병력 배치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슐레펜 계획에서는 9대1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그 9는 이제 벨기에 쪽이고 요쪽이 프랑스 방 쪽을 공격하는 건데 이걸 7대3으로 맞춰. 예. 좀 약간 소심했던 거죠. 그래갖고 프랑스에 좀 3을 배치 놓고 벨기에 쪽에 7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금방 뚫렸지만 벨기에 공격받고 알고 파리 그 쪽으로 이제 국경선 옮긴 병력들이 직결되면서 친해 병력 가지고는 벨기에 북부에 있는 프랑스 영풍 영향권을 뭐냐면 어, 제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90% 전력을 벨기에에서 북부 지역으로 해서 내려와야지 병력수도 밀고 넣어가는데 그때 거의 70% 병력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막히게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혀서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또 슐레펜 작전에 또 차지됐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그 원래 늦게 도착할 거라는 생각한 러시아 군대가 예상외로 빨리 들어온 거야. 예. 원래 이제 약체기 때문에 탄네베르크 전투에서 여기 보시면 탄네베르크 전투에서 신데르크 장군이 격파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러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동부 전선에서 뭐냐 병력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서부 전선 일부 병력을 빼서 동부 전선으로 옮기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서부 전선의 공격이 더 늦춰지게 된 거고 결국에는 장기전 참호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계속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독일의 이제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범하자 우회를 이제 한 거죠. 그 우회도 침범하자 8월 4일 영국이 독일을 선전하였고 그 이탈리아 제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양측이 모든 국가가 돌입했다. 자, 이탈리아는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어느 쪽으로 붙을까? 삼국동맹이었지만 일단 오스트리아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또 오스트리아한테 그 아직까지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차지하고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 땅을. 그래서 그걸 또 회복하려고 했고 결국 그걸 알고 있었던 영국이 접근해 갖고 협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에 런던 비밀 조약을 맺게 돼. 일종 미약이죠. 그래서 전쟁에 만약에 그 이탈리아가 참여할 경우에 협상국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원하는 그 미해수 영토를 주겠다. 트리에스타나 그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오스트리아 선전포고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덜 도움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자체가 국가가 군대 자체가 약체고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군과 독일군한테 계속 패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전력을 분산시켰다 그 정도야. 딱.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중립만 지켜도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군이 그 밑에 이탈리아 방비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일단 이탈리아가 약체라도 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독일 입장일 때 이탈리아를 막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상을 막기 위해서 병력을 착취해갖고 그 일부를 빼서 이탈리아 전선을 뭐냐면 쳐야 될 거 아니야. 이탈리아 쪽의 전선을. 근데 병력 분산의 의미가 있지 큰 역할을 못했어요. 이탈리아는. 예. 자, 그래갖고 있고 자 8월 말에는 일본이 눈치를 보다가 연합군을 가담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독일의 그런 지역을 좀 독일의 영향권을 세력권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자 12월 달에 투르코가 이제 동맹국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탈리아도 처음에 눈치 보다가 삼국동맹을 떠나서 연합군에 가담을 했고 그다음 1917년에 뒤에 있겠지만 미국이 독일에 이제 선전포고를 해서 연합군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때 그 가담한 국가들 좀 볼게요. 정리 좀 해보면 표를 여기 있네요. 자, 참가국들 보면 일단은 그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협상국 측을 보면 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다 들어가 있고 이탈리아, 세르비아. 그 러시아의 후원을 받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옆에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위성국 정도. 미국, 일본,
인도, 중화민국. 인도는 이제 영국에 따라서 이제 한 거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동맹국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제국이 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투르크, 그다음에 불가리아인데, 이 불가리아는 슬라브 국가였지만 예전에 제2차 발간 전쟁 때 한번 그 슬라브 연합 국가한테 깨졌잖아요. 그 불만을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줄을 잘못 쓴 거지. 오스만 투르크도 줄을 잘못 쓴 거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슐리핑 계획을 한번 읽어보죠. 자, 독일은 미리 작성한 슐리핑 계획이라는 작전 계획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중에 서부전선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서부전선이 격파되면 동부전선을 이동해서 러시아군을 격파한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서부전선을 공격할 때 그 벨기에를 우회로 해갖고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우회를 확보해서 공격하는데 병력은 9대1 비중한다. 네. 요건데 이게 다 깨졌죠. 일단 러시아의 동원이 빨랐고 예상외로, 그 다음에 앞에 간 것처럼 9대1의 비율인데 그 뒤에 이제 7대3으로 맞춰놨죠. 몰투킨이 다시 수정을 해놨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력에 이제 뭐냐면 부족이 일어났고 북쪽에서 마든강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볼게요. 자, 독일이 미리 작성한 슐리핑 계획이라는 작전 계획에 의하면 먼저 벨기에부터 프랑스를 침입하여 서부 전선에 신속한 승리를 거두고 동부로 그 힘을 돌려 러시아를 공격함으로써 대륙에서 전쟁을 단기간에 종료시킨다는 것이다. 자, 이 계획에 따라 독일군은 의외로 완강하게 정했던 벨기에를 유인하고 프랑스에 침입하여 파리에 접근했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든강 전투에 깨게 패배를 했죠. 병력 수에서 좀 밀렸어. 독일군이 좀 가감하게 90%를 그쪽 북쪽 지역으로 이제 했는데 프랑스 접근 지역의 그 국경 지역에 30%를 놔뒀어요. 예. 그래서 70%밖에 동원을 못했던 거야. 자, 그래서 접근하였다. 그 진격은 예정보다 빠른 속도였다. 한편 동부 그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동원이 위에도 빨라 동프리센을 공격을 가했고, 이에 이제 독일 장군이었던 참모장관 몰트케는 서부군의 일부 병력을 동부전선을 돌렸다. 자, 그러나 이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새로이 동부전선과 사용한 임명했던 신덴베르크가 2군을 이끌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서부전선 최첨단 군대고 1군이고 2군 정도 되는 군대거든요. 예비군 정도 동원사단 이런 걸 이끌고 탕레베르크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덴베르크가 독일의 영웅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죠. 자, 탕레베르크가 크게 승리하여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서부군의 일부가 동부에 빠진 것은 슐리핑 계획에서 큰 차이를 가졌다. 러시아군이 약체라도 얘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서부의 일부가 동부에 빠져서 병력에 큰 이제 그 병력 유출에 큰 이유가, 그러니까 병력 유출이 됨으로써 서부 지역의 서부 전선이 제대로 운영이 못하겠죠. 네. 그래서 프랑스 영국군이 9월 초에 방해 마든 전투에서 독일군의 중앙을 돌파했고요. 독일군을 국경선까지 후퇴시켰다. 뿐만 아니라 카렌과 볼루나 등 도보해외 연안 항구를 점령하기 독일군의 공격도 실패로 돌아갔다. 자, 이거는 이제 병력 수가 병력이 많아야 되는데 적어도 그래. 독일 병력 다 뭐냐면 앞에서 그 동부전선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프랑스 국경이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제 독일의 속전속결 단기전 계획은 무너지고 서부전선은 참호를하면서 구축을 하여 대치하는 장기적 양상을 했다. 참호전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참호전 시험 문제 나왔어. 공사년 기출문제. 참호가 뭐냐?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참호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양국이 대치하는 군대들한테 그 반영구진 참호망을 만들어.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반격하고 수비하는 전투 행위인데요. 대개 이제 참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간에 있고 참호를 2개 파요. 양쪽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서는 주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1선, 2선이고 1선 참호고 여기 2선 참호예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1선 참호고
이선 참모야. 예. 자, 그래서 이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갖고 이제 전쟁이 딱 시작하면 여기에다 이제 적이 먼저 공격한단 말이야. 여기 저기 보면 여기 이선 참모에 있었던 군인들이 일선 참모로 넘어와. 얘들이 일단 여기 기관총이 있거든요. 기관총, 맥신 기관총이 있어. 넘어오잖아. 그러면 얘들이 이제 철조망에 걸려요. 철조망에 걸리면 요 맥신 기관총을 통해서 얘네들 막 죽여. 막 죽여서 죽이고 막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공격하죠. 공격하기 전에 한 번씩 대포를 퉁퉁 해갖고 이제 포격을 해요. 대포가 하면 이게 웅덩이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다가 얘네들이 또 여기에서 맥신 기관총에 걸려갖고 죽고, 예. 그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 되게 소모전이죠. 근데 이걸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전에 나인 배틀이라 갖고 이제 그 총을 갖고 있는 보총 그 보병들이 그 이렇게 서로 죽으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나인 배틀 해갖고 나인을 쫙 깎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승패가 났는데 이건 승패가 안 나. 왜냐면 기관총이 있기 때문에 기관총에 의해서 다 갈려지는 나가는 거야. 예. 그래갖고 기관총 한 정만 있으면 한 개 대대 정도는 죽일 수 있다고요. 보통 한 개 대대가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기관총과 참호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등장한 것이 탱크죠. 탱크. 탱크가 이제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죠. 트랙트를 개조해갖고 만든 건데 이 탱크를 동원해갖고 이 참호를 뚫고 들어가게 되요. 기관총은 쏴도 탱크는 튕겨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 탱크가 이제 참호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로서 등장한. 물론 초창기 탱크는 마크 1, 마크 2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잘 빠지고. 그렇지만 이 탱크의 등장은 참호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의 등장은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탱크가. 그래서 이 참호전 때문에 그 당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전 대신에 전격전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럼 참호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참호전 전제가 물량전이거든요. 보통 한 개 전투에 보통 30만에서 40만씩 죽어 넘어가요. 양군이. 그러니까 좀 의정부 정도의 인구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또 뭐냐면 거기에 또 그 병력을 이쪽에 이동을 시켜야 될 거예요. 많은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량전을 소모전을 하다 보면 많은 병력과 탄약과 그다음에 대포 이런 것들 한 곳에 집중해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 철도가 필요해. 이 철도를 통해서 각지의 물자와 병력들을 한 곳에 집중해서 물량전, 소모전을 하는 거야. 이 참호전 같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참호전을 해갖고 참호전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거의 1,000만 명 넘게 죽었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젊은 세대가 한 세대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20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젊은 남자들이 90% 넘게 전사를 했고 나중에 병력이 딸리니까 병력장을 따니까 일반 소년병들까지 10대까지 끌고 가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참호에는 독일군 같은 경우에 토치카 그 콘크리트라는 기관총 어물을 이용해서 극도 정교한 방어망을 사용했다. 그래서 토치카 뒤에는 뭐 철조망이나 참호, 포병대 폭격을 건질 수 있는 보병대 방공호들이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도 뭐 이런 참호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서양사 강좌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사 강좌 관련된 내용을 496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세르비아 그때 비밀 결사 단체가 흑수단이네. 네, 흑수단. 이 블랙 헤드라고 하죠. 흑수단 검은 손이에요. 검은 손.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살해부 사건을 발생시킨 이 청년에 속한 세르비아 비밀단체 흑수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쭉쭉 넘어가서 여기부터 읽냐면 이거 뭐 앞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슐레펜 계획부터 읽어볼게요.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자, 독일은 미리 이제 나중에 전쟁 계획, 작전 계획을 따라서 슐레펜 계획의 전쟁을 개시했다. 자, 요거는 뭐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자세히 돼 있으니까 설명이 흐름만 파악하는데 좀 파악을 해두세요. 흐름을. 자, 1992년에 결성된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동맹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나온 것으로 두 국가가 맡은 양면 전쟁, 동쪽과 서부 전선이죠. 치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슐펜 계획을 얘기하고요. 독일은 러시아가 본격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소요된 기간 6주 과정됐고, 왜냐면 그 러시아가 병력을 동원해서 직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내에 중립군 100일을 가통하는 전략적 대우회를 기동을 통해서 먼저 프랑스를 포위하여 격파하려고 했다. 반면에 독일의 침공을 대비한 프랑스의 제17계획, 여기는 또 이제 슐리페 계획에 맞는 17계획이라는 있죠. 계획은 정확한 폭력이나 구체적인 시간대별 군사 계획, 작전 계획 없이 가능한 몇 개 공격 노선만 규정한 엉성하였지만 유연한 계획이다. 역설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정황 전개에서는 오히려 슐리펜 계획보다는 이 17계획이 훨씬 작전 계획으로 유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슐리펜 계획은 너무 정밀하게 짜여져 있어. 근데 그 여기 보면 17계획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이제 큰 대략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 직면한 프랑스가 전력 배치에 신속하게 재조정하여 결국 독일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그 계획의 불안전성, 유연성이었다. 그래서 17계획과 그 당시 이제 슐펜 계획의 어떤 것들을 비교해봤죠. 자, 독일군은 8월 2일 루셈부르크, 그 다음에 이후 벨기에에 대해 각각 침공함으로써 서부 전쟁을 수행했다. 여기 이제 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30%를 배치해놓고 70% 병력은 주육군은 이쪽으로 우회가 공격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벨기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약을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영국 계열의 항만들이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계했던 영국에 참조를 초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벨기에 떨어지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국이 제일 두는 게 뭐예요? 벨기에가 네덜란드가 독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도보해오 쪽이 있으니까. 예. 곧바로 이제 해협을 바탕으로 경계돼 갖고 독일하고 국경에서 접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제일 경계했던 그 당시 영국에 참전을 초대했다. 대제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벨기에군은 그, 그 같은 날 25일까지 완강에 저항하여 갈 길이 먼 독일군의 발목을 잡았다. 시간을 끌어준 거죠. 독일군은 벨기에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격 종료부터 약 5개 군단을 분리시켜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동부전선의 상황 수입회계의 운영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러시아가 동원하기 시작한 지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을 때 주 러시아 프랑스 대사는 황제에게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공격을 감행해 프랑스군의 가해진 압박을 완화시켜줄 걸 간청했다. 왜냐하면 서부전선만 싸우다 보면 모든 병력의 그 주력군들이 어디에 있어요? 독일군 주력. 서부전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이걸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동부전선, 제2의 전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교회가 이제 8월 12일, 13일에 거쳐서 네카프의 제1군과 샤수노프의 제2군이 동포에서 침공했다. 자, 예기치 못한 정황에 직면한 독일군 총참모장이었던 몰두케는 동부전선을 보강하기 위해서 서부전선부터 2개 군단과 1개 기병사단을 이동시켰는데, 자, 이동시키기 이전에 이미 탐레베르크에서 그 탐레베르크와 마주리오에서 러시아군은 훨씬 더 적은 규모의 독일군에게 참패했어. 이 러시아군이 그 당시 진짜 약체였어요. 예. 러시아군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 생각하는 게 총도 없이 싸우는 군대, 세 명이 3일조로 하죠. 총도 없어가지고 한 명이 이제 총을 갖고 있고 한 명이 뒤따르면 한 명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두 명이 또 총을 갖고 싸우고 또 죽으면 또 뒤에 있는 사람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야. 예. 2차 세계대전 때도 그게 되게 많았어요. 얘네들이 우라 공격하죠. 막 우리가 반자이 공격처럼 일본 애들이 칼 들고 막 반자이 하면서 막 던지는 거하고 이 우라하면서 우라 외치면서 하는 건 비슷한 무식하게 싸요. 네. 하여튼 인구 수는 되게 많기 군인 수가 많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질적으로 상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규모로 독일군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독일군 전력이 서부전선에서 정용된 동부전선 옮기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독일군의 전력이 서부 전선에서 정돈된 것은 독일의 항모 전쟁 수행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편 서부 전선에는 독일군의 진격은 마른강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중지되었다. 그래서 9월에서 5월 10일, 9월 5일에서 11일까지 마른강 인근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의 반격에 가해 독일군으로 하여금 북동쪽沿강으로 퇴각하게 되겠다. 국경선까지 퇴각시킨 거죠. 자, 이 전투로 인해서 파리를 구제해야 되었고 서부 전세의 신속한 승리를 촉구했던 독일의 계획이 치명적으로 송생했다. 자, 요게 이제 슐리핑 계획이 치명적인 타격의 두 번째 이유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군의 신속한 이동과 요 마든강 전투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전투의 의미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게 이제 패했던 이유가 어 아까 이제 7대 3의 비율로 공격했기 때문에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9대 1이 아니라 7대 3 비율로 병력을 상대해 주고 적은 병력 가지고 공격했기 때문에 벨기에한테도 발목 잡고 또 마든강 전투에도 발목을 잡은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이후에 9월 말부터 이제 양측은 1년의 소규모 기동을 통해 북동부 프랑스 지역의 상대방 측방을 포위하는 시도를 했고, 자, 이로부터 바다를 공주. 그러니까 양쪽이 강이 바다 쪽으로 연안 쪽으로 해갖고 진을 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결정적 승리를 가진 곳 연합국의 결정 이프르 전투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전투예요. 그래서 서부 전선에서 1918년 기동전이 종전을 갖추게 됐다. 이제 여기까지 이프로 전투까지는 참호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군대가 이제 움직이면서 싸우면서 하는 건데 한 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참호전이 이제 바뀌게 돼. 이게 1914년 15일부터 겨울까지 그 해안 연안의 리아프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참호를 위한 총체적인 교착되었다. 참호전에 대한 준비 상태는 균등하지 않았다. 전쟁 초기부터 독일군은 박격포, 수탄, 중포, 곡사포 같은 참호의 전에 적합한 무기는 비교를 잘 갖추고 있었으나 연합군의 준비는 여론의 형편없었다. 특히 폭탄 부족은 연합군의 공통적 난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참호전의 형태가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참호가 이제 점점 정교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14년 임기응변 단계로 벗어나면서 참호치기뿐만 아니라 참호전에 사용됐던 무기나 전술도 계속 정교화되었다. 자, 그러나 전쟁의 거의 마지막 시점까지 그들의 교착 상태를 타격에 위한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쟁은 대작 사격전으로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말았으나 단기전에 대한 공유되었던 기대는 냉혹한 전쟁의 현실 앞에 터무니없는 공생이 됐다. 자, 병사는 지옥 체험이 점점 더 끝없이 보이겠다. 그래서 참호전에 의한 소모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 떨어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 개론설 볼게요. 어, 넘어가기 두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 67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있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예.